21년 말이구나. 21년 만에 나와가지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꽤 많이 달라진 게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요즘 상황에 근접하게 업데이트 하려고 좀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추가해서 새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광주 출신이고요. 다 부모님도 광주 근교 시골 출신이시고, 그리고 광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서울에 왔는데, 제가 서문에 언급하는 동네들은 다들 광주에서 그다지 잘 살지 못한 동네들입니다. 다들 광주의 구도심 내지는 서민 주거 지역화된 지역들, 이런 동네인 것부터 좀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나는 거죠. 사실 아는 사람들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 책을 원래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21년쯤에 제가 첫 책도 이걸 이렇게 써야지 하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쓰게 됐는데, 세습중산층 사회라는 책을, 그걸 내고 나서 20년 21 그때쯤에 출판사, 제가 호남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니는 건 좀 출판사 사장님도 알고 그러셔서, 출판사 대표님이 호남 관련해서 책을 얇게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그때는 지역을 안 팔리는 호남을 쓰는 게 득될 게 있나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원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박사 2년 차 때라 대학원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제 있어서 안 쓰려고 했다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학동에 건물 무너진 겁니다. 건물 무너진 지역이 굉장히 친숙한 지역인 게 저희 생활권과 연관돼 있었는데, 거기가 원래 옛날 양옥집 들어서던 2층 양옥집, 빌라 말고요. 2층 양옥집 있던 지역인데, 거기가 광주가 부동산 붐이 불면서 재개발이 됐어요. 원래 광주가 재개발이라는 게 전혀 연이 없던 동네인데, 그냥 광주는 굉장히 아파트의 도시라서, 그냥 아파트의 도시고 원래 저습지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던 땅이라, 그냥 도시계획이란 게 어떻게 중심 업무 구역을 만들 생각이 없고, 그냥 도시계획 하면은 어디 넓은 땅에다가 새 아파트 짓고, 중산층들은 거기도 다 몰려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계속 아파트에 연담화 되는 그런 기괴한 곳인데, 어느 순간 이제 거기서도 땅을 못 찾으니까 재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일부 지역에서. 근데 이렇게 재개발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라서겠죠. 그래서 그나마 채산성 있는 데가 저 단독주택가였는데, 거기서 무너진 전후 사정을 보니까 너무 전형적인 지역의 토착비리의 문제들, 그리고 토착비리의 비리라고 뭔가 위법하다고 비리가 아니라 되게 약간 지역 권력과 토건과 기타 등등등이 짬짬이 된 구조들이 있고, 그게 역시나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구조들. 저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동에서 하청하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잖아요. 재개발 조합장이 있는데 박주선의 오른팔입니다. 조직책인데 동구의회 의장하던 사람인데, 제가 책에서 썼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불구속이 돼요. 기소도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냥 거의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금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광주 학동 일대에서 식당을 하다가 그걸 하면서 그 양반이 아파트나 이런 걸 몇 채 가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 분양 물량이나 사고가 나서 뭔가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굉장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구석도 많고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뒤지지 않으니까 언론이 쓸 것도 없고, 언론이 그거를 공격적으로 취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없고,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 저걸 발본색원해야 될 때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청업체만 족치는 거죠. 보시면 하청업체하고 외지의 자본인 HDC는 저 건 전에는 광주에 진입해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HDC의 지역본부는 대전에 있어요.
원래 서울 광주에 뭐 그런 본부급의 조직도 없던 데거든요. 그런데 외지의 토건 자본만 조져대는 거죠, 결국은. 근데 해결된 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 역시나 다를까 또 화정동에서 문제가 커지죠. 화정동 그 땅은 이야기를 하면 원래 거기가 그 고속터미널 뒤에 있는 땅인데, 스토리가 있는 게 원래는 거기가 광주에서 가장 광주 외곽 지역입니다. 광주에서 외곽 지역이라 터미널이 있고, 거기가 바로 앞에 터미널 앞에 기아차 공장이 있던 데거든요. 그리고 터미널 뒤에는 역시나 예상하시다시피 모텔들이 있고 여관이 있고 술집이 있고 그 엄청나게 지붕이 갈라지는 나이트클럽이 있던 데예요. 거기를 이제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땅 작업을 조포기합니다. 왜냐면은 그 모텔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트가 명도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 정리를 이제 어깨에 주먹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게 원래 포스코를 끼려고 했다가 포스코가 어느 순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HDC로 바뀌어요. 시공사가. 사실 시행도 HDC가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실제 시행사는 저 친구들이 아니에요. 땅 작업은 다 지역에서 지역에 뭐 주먹이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인허가를 받아서 봤는데 40층짜리 원래 48층짜리 건물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길 건너편에 광주에서 가장 높은 48층짜리 그 주상복합 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집값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것만큼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인허가를 달려들다가 인허가 차일피를 안 나와서 되게 늦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성급하게 공구리질하고 납기 맞춰서 하다가 저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양생 잘못해가지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너무 전형적인 토건의 문제들이 계속되는 건데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일단 지역에서의 뭔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역에서의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거버넌스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부패하고 지역 발전에도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고 더 문제는 결국 지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저 지역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사느냐 정치적 권리를 갖고 뭐 단 일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 책의 근저에는 굉장히 이 지역 토요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데 저도 그래도 이제 약간은 제가 자란 동네를 다 자랑스럽게 쓴 것인데요. 이 문제가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저런 식의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면은 정말 경찰도 달려들려고 하고 검찰도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본인 승진에 유리하니까 저런 거 한번 캐내면은 어떻게든 검사들도 하고 언론도 달려들고 정치권도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상대방을 이제 집권 세력을 뭔가 지역 정치에서 집권 세력을 공격할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쟁점이 되거든요. 일반적 선거에서. 근데 저 사건들은 쟁점이 하나도 안 돼요. 학동선거, 지역선거에서 쟁점이 하나도 안 됐고 심지어 정의당도 학동선거 진상규명하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화정동 사건 안 해요. 오히려 그래서 저 기사를 쓴 게 오마이뉴스에 저게 민원연에서 일하시는 분일 텐데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아예 광주에서 금기어처럼 됐다는 말이 이제 일각에서 나올 정도. 왜냐? 한 달을 건너면 다 토건 자본 연관돼 있고 저게 겉으로는 HDC지만 안에서 이제 땅의 권리 관계, 하청 그리고 주변에서 그에 맞춰서 인허가권들 그리고 기타 등등등의 이권들이 전부 다 지역 정치에 연관이 돼 있고 다 민주당이든 뭐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학동 사건이 그나마 이야기가 됐던 거는 다 그 사건의 죽은 권력 때문이라고 지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다 지난 권력이니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HDC가 잘 이야기 안 되는 거는 이제 좀 지역 현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제가 종종 보는 분이 이제 그 정치 컨설턴트의 윤태곤 씨인데 윤태곤 씨가 이런 말을 윤태곤 선배가 종종 광주에 내려가서 패널을 뛰는데 방송 패널 출연하는데 그 당장
방송에 가서 이때가 지방선거니 저 화정동 이야기죠. 화정동 사건 터졌을 때 내려가가지고 지방선거 같은데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했대요. 그런데 너무 썰렁하게 그런 걸 왜 이야기하세요 이런 반응들. 왜 외진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날카롭게 경계하는. 그냥 뭔가 지역사회가 병들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감시와 견제가 지역의 거버넌스 제도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토건에 대해 의존적이라는 거. 토건 자본에 의해 모두가 위아더 월드처럼 움직이는 동네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광주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학동 사건이 터졌을 때 광주경찰이 맨 처음에 한 거는 수사과장을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 아는 사이인데 걔가 수사하면은 잘 될 리도 없고 안 되면은 수사과장이 다 얽혀 있어서 문제다. 그래가지고 윗선까지 책임이 묻어질 것 같으니까 수사과장 때 바꾸고 봤던 거죠. 그런데 역시나 잘 밝혀지지 않아요. 돈 문제에 대해서.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은 사실 유권자들은 다들 불만을 갖고 있고 저 문제 왜 규명 좀 해주세요 이야기가 돼 있고 화정동 것만 해도 저거 화정동의 집산 친구들 같은 경우 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재산권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저런 사건 터졌으면은 모든 선거 때마다 지역 최고 이슈예요 저게. 몇백 명 주민의 이해관 걸린 거니. 그런데 전혀 지역 정치권에서 이야기 안 됩니다. 뭔가 정치의 반응성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죠. 책임성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누구도 오거나이징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 호남에 대해서 뭔가 민주화의 성진이 아니면은 민주당 뭔가 되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지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실상을 보면은 갸우뚱해지는 게 되게 많고 이 문제는 뭐 5.18이니 민주화니 뭔가 인권이니 이런 되게 실질적인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곳에 국한돼 있고 밖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저렇게 돌아가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게 광주만의 문제이냐?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비슷한 구조, 저게 그냥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져 나올 거고 지역에서는 다들 비슷한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이른바 저게 바로 예전에 이야기했던 지역 토호들의 문제죠. 전형적인. 이런 문제들을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이 문제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런 게 바로 요즘 지역이 안 돌아가는 문제가 아닐까. 내지는 왜 지역에서 정치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광주만 해도 2016년에 국민의당 한번 다 뒤엎었을 때 일회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더 근본적인 유권자들의 불만이 깔려있는 행동 때문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냐. 오히려 전 후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요즘 뭐 대구 경북 신당론에서 그런 게 다시 터져 나오고 있죠. 예,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저의 그 토건 자본에 대한 맹렬한 적개심이 이제 지역에서부터 싹튼 뭐 그런 것인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불만이 한국에서 지역 담론이 과연 존재하느냐. 제가 아주 좀 정치적으로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지역 담론, 특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의 지역 담론은 동남권에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닌가. 부울경 담론이 그분들의 지역 담론 아닌가. 그리고 그게 부울경 담론이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위해서 종속되는 존재 아닌가. 민주당이나 그쪽 분들이 뭐 충청도를 제대로 해부한 적이 있나? 아니면은 호남을 제대로 본 적이 있나? 그건 없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불만이 있고 오히려 나아가서 저 지방 담론이 없는 게 결국은 이게 지역이 자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개발의 담론, 돌파구를 마련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막말로 이제 지역 담론은 요즘은 이제 김포를 아예 지방도 서울시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축에 있고 한 축에는 그냥
지역이 못 살고 불쌍하니까 공공기관 내려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개로 있는데 2개 다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게 되게 분명히 보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호남 이야기는 뭐 이거 외에도 사실은 호남 이야기를 뚝 빼서 하려는 거는 전라도 죽이기가 80 몇 년도 나왔죠. 그게 90 몇 년도에 나왔죠. 90년 중반에 나왔을 텐데, 강주만 교수가 쓴. 그 이후에 30년 동안 호남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과거의 유산인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당장 이주자 문제, 수도권으로 몰려든 그 엄청난 이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이런 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리고 그게 다 지나간 문제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당장 호남 선거 그러는데 호남 정치의 레버리지는 다 수도권과 서울로 몰려들은 이주민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 문제를 왜 이야기 안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당장 저 책 쓸린다고 하니까 저 동종업계 선배가, 그분도 광주 출신인데, 호남 가지고 책 써볼까 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네가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니? 당장 이러더라고요. 호남 출신인 거 왜 밝혀? 밝히면 니만 손해야.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멀쩡하게 사회생활에서 메인스트림을 하려면은 뭐 안 밝히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뭐 밝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요즘 계속 지역 문제들이 호남 터져 나오고 있고, 특히 호남 지역 같은 데 많이 터져 나오죠. 대표적인 게 잠버리일 겁니다. 잠버리는 이제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전통적인 지역개발 구조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 도로 안 되고 철도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항만도 안 되니까 공항 지어달라고. 공항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지방에서. SOC 공항 지어달라 그러고, 이제 뭔가 공장 유치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국제행사를 유치를 하는 게, 그나마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국제행사를 명분 삼아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지역에서 그나마 할 만한 프로젝트가 된 거죠. 특히 잠버리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유니버시아드나 뭐 이상한 대회 같이 경기장을 크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원래 시간적으로 저비용 고율이라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잠버리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거는, 전북신문이 저 대회 이야기 한 달 전에 가봤더니 뻘받치더라는 기사를 전북신문 같은 데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다 논이고 물 받치고, 저기서 대회 하면은 왠지 망할 것 같고, 지역에서 다 그런 걸 제기를 하는데, 지역 제1의 유력지가 저거 쓰면, 원래 지역신문이 저런 거 쓰면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회 문제를 쓰면은 아무도 저기에 대해서 전북도청에서 반응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거버넌스 자체가, 사실 잠버리 문제는 그냥 망한 행사라기보다는 되게 여러 가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정말 되게 한국의 한국의 지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지방 지역 거버넌스에서 반응성도 없고 견제도 없고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건 다 잘 되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언제나 실패가 성공이 3할이면 실패가 7할 이상은 되는데, 그걸 망한 사업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일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않고 뭔가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세 번째는 연성예산 제약.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이 동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도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단순하게 지역에서 땡기는 게 아니라, 레고랜드가 대표적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이탈리아 가는 길에 보여드린 레고랜드처럼 아예 회사채 시장에 돈을 땡겨올 수도 있고, 저것처럼 이제 지역균형 예산이나 중앙정부 예산을 아주 거하게 갖고 오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핵심은 저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전국 단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큰.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예전 같으면은 저렇게 지역에서 개판 치는 게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지역 사업들 사실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서울이 왜 저렇게 들썩였냐?
더 이상 이제 지역에 나는 돈 쓰기 싫어요라는 게 수도권에 저뒤에 깔리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지역 개발 사업이 예전에 지지받았던 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저게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일종의 재분배 정책이었습니다. 낙후될 수밖에 없는 발전 도상에서 지역은 소외되거나 제조업만 해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들에게 재분배라는 기제였는데 이제 서울 내기들이 우리 아쉬운 게 우리 더 해주기 싫어요. 우리가 왜 해줘야 돼? 우리도 돈 없는데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책을 썼는데요. 뭐 제가 보는 호남에 대한 시각은 단순하게 호남이 특성이 일단 있고요. 뭐 저는 한국 사회 모두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뭔가 저발전에 따르는 각종 그 결과물들을 다 뭔가 떠안게 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불균등 발전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기에 베이스라인이 깔려 있고 문제는 그 위에서 그렇게 뭔가 저발전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는가 지역사회가 거기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왜곡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발전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제3세계가 왜 경제 발전이 안 되느냐 보면은 왜 선진국 원조를 그렇게 퍼주는데 거기는 원조 자금도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하면 결국 거버넌스 이야기거든요. 호남도 비슷하게 됐다는 게 저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지역 호남 문제가 단순히 호남 문제가 아니라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그 집약점인 것처럼 호남 문제도 한국에서 서울과 지역 간에 또는 그냥 지방의 문제가 뭔지 그대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서울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격차 심화, 불균등 발전, 그리고 대규모 인구 이동, 뭐 이주민이 도시에 서울에 와서 하층민으로 편입되는 과정들, 그리고 지역 기반 정당들의 어떤 경쟁 구도나 그 지역 기반 정당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지역을 해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잘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호남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지방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꽤 괜찮은 소재라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일단 다들 저 책이 서론은 뒤에는 다 어떨지 모르는데 서론은 재밌게 썼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저는 치킨 문제는 한국 사회 모든 걸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닭똥 냄새를 언제까지 맡았지? 5년, 4년 전까지는 제가 맡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서울, 광주 갈 때 이게 도로는 진짜 느리고 좁고 복잡해서 보통 KTX 타고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게 집이 이제 광주에서 시골로 옮겨갔고 저도 이제 세종시에서 잠깐 살면서 맨날 차를 몰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2017, 18년이었습니다. 그때 18, 19년이구나. 2018, 19년인데 세종시 살 때가 내려갈 때마다 그 왕국면 그 전주 근처 왕국면에 익산 왕국면에 지나가면 이제 냄새가 나요. 근데 충청도만 해도 충청도에도 시골에 가면 좀 냄새가 나는데 거긴 소똥 냄새거든요. 상대적으로 섞이는 농가 진짜 많은데 충청도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소보다 한 급수 내려간 거죠 이제. 양계장 냄새가 옵니다. 왜냐면은 양계장이 굉장한 공해산업이기 때문에 축산이라는 거는. 그리고 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이라서 닭 키우는 공장이라서 이게 엄청나게 닭을 키우고 거기서 성장한 기업이 하림이죠. 전북에서. 그래서 봤더니 전남과 전북에서 엄청나게 실어가지고 그 야간에 텅 빈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이제 보내는 거죠. 염장 닭공장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닭공장에서 가공을 하거나. 결국 이게 호남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지금도. 그러니까 한 번 저발전이면은 계속 저발전일 수밖에 없는 구조. 뭔가 지속적으로 가장 주변 부정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치킨 프랜차이즈는 다들 예전에
돈이 꽤 굴러다녔던, 지금도 돈이 쌓인 돈 많은 대구에서 많이 나오죠. 예. 많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저발전 문제가 단순하게 그 박정희가 만들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발전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5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업은 이제 저게 부천 소사에 지금 아파트 단지 개발되면서 헐링 공장이에요. 저게 근처에 있는 그 각종 중소규모 공장들의 공작 기계를 만들어주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주물 용광로 같은 게 있고 주물 공장이 있고 선반들이 있고 막 소련에서 온 선반도 있고 이런 데인데 삼양사에서 뭔가 했던 데인데 70년대부터 운영했던 데인데 되게 재밌는 게 공장 가면은 허름하게 저기 이천중기라고 써져 있어요. 간판을 철거는 안 합니다. 그 정도 돈 쓰기 싫어요 막 이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천중기란 기업을 따져보니까 나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주 이 양반도 이제 롯데 신격호시처럼 일본에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회사 경영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금도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이 양반은 이제 자본제 사업, 기계공장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남 지역 자본가들인 제대로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정경 유착도 안 되고 뭐 약간 사업 구조가 경공업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고 결국은 전북 지역의 기반인 삼양사가 이제 김성수의 동생 김현수 쪽에서 하는 데인데 거기에다 넘겨요. 삼양사도 옛날에 경방이 해방 때만 해도 엄청난 한국 제1의 자본가인데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이게 점점점 밀리죠. 6.25와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기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밀리죠. 왜냐하면 이승만이 호남 지주들은 절대 돈을 안 주니까. 게다가 뭐 토지경 영향도 있었고 이러면서 50년대부터 이미 호남은 저발전은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뭐 자유당의 문제도 있고 한국전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이야기는 이게 박정희가 돈을 안 대서 경제가 발전을 되지 않았다. 내지는 박정희가 SOC에 돈 투자 안 해서 경제 발전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정부가 돈을 퍼주면 뭔가 되겠네? 저발전 지역에. 절대 그게 약간 대칭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발전의 기원 내지는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돈 주고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기업가나 엔지니어나 전문가를 만들어낼 건가, 즉 산업화를 지역 단위 산업화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에 가깝고 그런 문제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지역 개발, 낙후 지역 개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지역 담론은 절대 저런 거 안 하죠. 그냥 우리 돈 주세요. 이런 이야기고. 뭐 여전히 호남 지역은 공장이 많이 사실 민주당 정권이 잡고 나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령 삼성이 이제 돈 안 되는 백색가전 공장이 수원에 있던 거 라인을 뜯어가지고 광주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아차도 그 공장은 늘려야 되는데 수도권에는 못 늘리는데 어떤 늘릴까 하다가 광주에 아시아자동차를 떠왔는데 외환위기 직후에 거기다가 공장은 늘립니다. 조립 공장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2010년 이후에 실제로 광주의 GRDP나 소득이나 이런 거 괜찮아지는데 여전히 부가가치 낮은 산업에 집중돼 있죠. 가령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연산 한 60만 대 정도를 만드는데 엔진하고 변속기 공장이 없습니다. 엔진 변속기 공장은 충청도하고 경기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엔진하고 변속기가 자동차의 핵심인데 껍데기면 그거 다 부품 끌고 와서 껍데기만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 기업인들이 제대로 된 부가가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자동차 산업 내가 이런 허접한 자동차 산업 하기 싫고 뭔가 때깔나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광주형 일자리나 광주형 자동차 산업 했는데 경차를 받아가지고 어정쩡한 경차 받아가지고 어정쩡하게 이제 망해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체 산업 형태가 전혀 없고요. 저발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하려면은 많은 걸 이야기를 해야죠. 전혀 안 되고, 뭐 당연히 이거는 저발전을 하면은 뭐 호남계 기업도 없고 임원도 없고 엔지니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계가 유독 센 거는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증권사고요. 하나는 증권사고 또 하나는 건설사인데, 그 증권사가 뜬 거는 딴 게 아니고 그때 2금융권이어가지고 1금융권 잘 나가던 80년대, 90년대 초중반에 그 증권사 허가를 지역의 경남에 이런 거 몰아주면은 되게 편향될까 봐서 이게 해남 출신의 동원이라든가 동원이 한투 이런 데다 줘요. 동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키우는데 동원증권에서 일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또 광주일고 출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가면 나는 임원 못 다니까 증권사 갈래. 이런 게 이 박현주 뭐 등등등 최연만이니 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미래에셋 가가지고 미래에셋 가서 돈을 2000년대 갈피로 써 담죠.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고, 또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혁신도시 할 때 정권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정권 도와주기도 하고 혁신도시 안 나갈 때 땅 사서 성장하는 뭐 호반이니 중흥이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저개발은 원래 이게 되게 오래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고 지금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른바 호남 문제 한 축이고, 두 번째 축이 이건 이제 수도권 선거하면 다들 요즘은 보수에서도 이제 맨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서야 이게 결국은 호남에 대한 규정은 다들 지역 차별이라 그러는데 지역 차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이주민의 문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남과 호남 간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경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과 울산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저희 일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빨치선 때문에 그 아버지가 형제가 둘밖에 없어가지고 단촐한데 외가는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외삼촌 이모가 어디 사시냐 보면은 부산, 울산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일해요. 사업을 하거나. 뭐 특히 영도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들 그렇게 많고, 이러면서 이주 문제를 떼놓고 이주민이 오면은 다 도시 하층에 못 배운 농민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도시 하층에 편입이 되죠. 그러면은 하층민이라고 차별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게 갱스 오브 뉴욕 사진인데, 저 디카프리오가 아일랜드계 갱단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싸우는 게 그 영국계 하층민들하고 두 깡패 집단에서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하층으로 가면서 당연히 도시 하층 빈민인데 품성이 좋을 리도 없고 인식이 좋을 리도 없고 범죄율은 높고 차별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결국 한국에서 지역 차별이라는 거는 영호남 갈등이 아니라 결국 호남 저발전 지역의 이주 문제, 저발전 지역이 근대화가 되면서 결국 굉장히 약간 그 차별받는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문제들은 일제시대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서북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서북 사람들이 그 서울의 상층에 진입할 때 난 차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 보여주고요. 그래서 약간 발명된 차별, 발명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이제 왜 저는 호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것은 아마 외국인이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외국인이 이제 호남 보면은 아일랜드계가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는 여전히 차별받지만은 밑에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인 건 동유럽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아일랜드계가 차지했던 일을 하면서 아일랜드계가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뭐 대통령도 해먹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요즘 수도권 정치판이든 어디든 다 호남 사람들, 호남계가 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호남양후회가 만들어진 데를 보면은 다들 보면 60년대에 올라온 사람들, 60년대 올라와서 정착한 데들, 또는 대표적인 게 약간 밀려 산 데가 성남시 같은 데들, 그 다음에 80년대 개발된 공업지대들, 내지는 뭐 한 번 올라왔다가 어디 과천이나 남양주 같이 서울 사람들 그 뒷바라지 않는 그런 공장들 이런 데로 다시 이주한 사람들, 한 세 집단이고요. 뭐 대표적인 게 성남이죠. 예. 이재명 지사의 정치는 정말 그 호남 이주민, 안동 출신이지만은 호남 이주민들의 어떤 민주당 내에서 지분이나 뭔가 그 사람들 정치력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에 뭐 성우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죠. 성남의 성자, 호남의 호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원구하고 성남 수정구 사이에 있을 텐데 호남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저게 사진의 위쪽이 93년도에 성남시사에 찍힌 사진이고, 정말 저 도시빈민가의 시장 그 자체죠, 저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021년도에 좀 리뉴얼 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요즘 좀 리뉴얼이 돼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있고, 이게 결국 성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호남 출신이 되게 많고, 거기에 충청도 출신들이 있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밀려든 빈민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빈민운동, 그 이주민 집단의 자녀들이 결국 거기에서 경기 동부까지 발전을 합니다. 이게 경기 동부가 되게 재밌는 게 캠퍼스 중심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경기 동부는 지역 중심이고 성남시에 있는 지역 조직인데, 왜 성남에서 지역 조직이 그렇게 강해졌을까? 한국에서 보지 못한, 한국에서 지역 중심 대학 캠퍼스를 떠난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대학생 조직이 만들어진 건 거의 저희밖에 없을 거거든요. 왜냐? 결국 성남이라는 정체성, 어떤 서울에다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희 박우영 씨가 나중에 출마했다 떨어지기도 하는 경기 동부 핵심 중 하나인데, 이게 호남 출신 공무원의 아들이고요. 실제로 선거 출마할 때 보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팝니다. 본인의 아버지는 이제 호남 출신이라서 모진 고초를 거치셨어요라고 하고, 아버지가 박봉준 씨인데 진도 출신이고 광주에서 곧 6년제를 나오셔서 뭐 어떻게 특채하셔가지고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공무원이 됐는데, 69년도에 성남이 개발될 때 거기를 발령을 받아서 97년까지 쭉 일해요, 거기서. 근데 재밌는 건 저 양반은 본인의 인생이 살짝 꼬이게 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고, 이런 문제들은 뭐 쭉 앞에는 다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 저는 뭐 이런 이주의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하려던 이유는, 결국 호남 차별이라는 거는 뭐 강남에 사는 호남 사람들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성남에 사는 호남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계급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보통 이제 관가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호남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그 사람들이 겪는 호남 차별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호남 차별은 굉장히 다른 문제고, 지금도 다른 문제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 아시는 분은 그래서 이제 강남의 호남인은 유대인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차별을 받으면서도 뭔가 돈은 또 무시하게 벌려고 그러고 주위에 편입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발전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저런 과정을 통해서 토건 자본만 우뚝 서 있는 곳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지역에 존재하지 않죠. 이런 문제로 발전하는 게 지역으로서의 호남의 많은 문제들의 어떤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에서 어떻게 정치가 점점 되게 제가 보기에는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많이 좀
생각을 많이 놓치시는 건데 민주당이 호남에서 그렇게 세가 뭐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보면은 한 87년도 선거 보면은 그때만 해도 민정당이 한 25% 정도 먹거든요. 기억이 좀 불분명합니다만 30%는 안 넘었을 거고 한 20%, 5% 이상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민정당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국힘 계열 보수 세력 광주에서 세력이 잃어가는 게 이유 중 하나가 예전에 민정당 사람들이 남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아예 지역 정치권에서 손을 떼면서 아예 지역에서 뭐 해보겠다는 사람이 멸종한 것도 꽤 커요. 그러면서 이제 더 답이 없는 지경이 가는. 그래서 지역 패권 정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역 특정 정당이 강해지는 현상은 굉장히 200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지역 정치가 부상하고 나서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냥 지방자치제가 안 했을 때 지역 정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정당의 지역사회로의 어떤 일반적인 사회의 침투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강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위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이 지역의 현안 다 처리를 하잖아요, 사실은. 지방자치제장에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서 정당이 사회 문제를 더 지역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핵심 주체장을 떠오르면서 지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던 정당의 사회에 대한 침투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되게 경쟁적인 정당 구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러면서 지역 문제를 내가 더 잘 해결하겠어요 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그 민들의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이 훨씬 더 세지니까. 그런데 원래 불균형이 되어 있던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특정 정당의 시민사회가 굉장히 긴밀하게 붙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호남에서 있었던 일과 아마도 대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예. 뭐 경남도 비슷하겠죠. 그런 지역들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내 경선이 국회의원 선거 경선이나 당 경선이나 지자체 경선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훨씬 더 세지죠. 왜냐면은 결국 경선이 중요했을 때 핵심은 당원들을 관리하는 지역 단위 정치인들, 풀뿌리 정치인이 그게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한데요. 주로 보면은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관리를 하시고 단톡방에 몇백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 민원 들어오면 다 해주고 뭐 당 선전자료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본인들이 관리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 사람을 지지하는 경선에서 지역 정치가 만들어지죠. 또 거꾸로 시민사회가 굉장히 정치화되는 것도 광주에서 심각하게 전개해야 됩니다. 광주의 시민사회를 보면 사실 정치권과 거의 구별할 수가 없죠. 예. 제가 되게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그냥 시민사회, 그러니까 정치권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총선만 되면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무슨 뭐 협회라든가 뭐 약간 뜻다방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간 정치 컨설팅과 조직과 뭐 시민단체 뭔가 페이퍼 컴퍼니 한 어느 사이에 있는 조직처럼 굴러가죠. 제가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은 가령 제가 그 뒤에 저기에 쓴 것 중 하나가 무등산 아이파크 이야기하면서 무등산 조망권 이야기를 제가 쓴 부분이 있는데 무등산 조망권이 이제 광주라는 도시에 스카이라인이란 개념이 없어서 도시계획에서 스카이라인이란 개념이 없다가 한 30층짜리 고층 빌딩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시민단체도 꽤 괜찮은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 문제 어떻게 되느냐. 근데 문제의식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해 안 되게. 근데 그분들 너무 당한 게 그분이 라인을 썼던 게 당시 시장인데 이용섭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섭 씨가 그걸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때라서 그냥 그쪽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마치
굉장히 정치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문제가 결국은 되게 폐쇄적인 이야기, 폐쇄적인 그 지역 정치에서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뭔가 그들만의 리그로 정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런 행태들이 일단 한 축에는 지역 패권 정당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역 패권 정당에서 핵심 경쟁 기제인 경선이란 게 조직 경쟁, 요즘 비공식적인 어떤 경쟁으로 돌아가고 사실상의 다른 당파들 간의 공개적인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게 그 광주시장 이번에 이용섭 강지정 씨가 2022년에 되신 게 있는데 그 되게 재밌는 이벤트인 게 이용섭 씨를 지지했던 그룹 중 상당수가 이제 옛날 광주19 운동권들이에요. 정말 올드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결국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경선과 더불어서 광주 지역사회에서 굉장한 발언권을 갖습니다. 왜냐면은 2002년 광주 경선에서 굉장히 노무현 승리를 굉장히 도와주거든요. 예.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퇴락을 하고 이제 뉴페이스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게 강유연, 지금 친명으로 등장하는 한청년 출신들, 강유연으로 대표되는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대 인맥이 전남대 다음으로 조선대 인맥이 조선대가 광주에서는 고려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인맥질이 근데 그분들의 인맥이 예전엔 박광태가 수장이었는데 새로운 뭔가 그 조대 인맥의 수장이 이제 박광태는 이용섭을 지지했는데 이분은 강기정을 지지해버려요. 싹 갈리면서 세대 교체가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파워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운동권 내부 정치인데 내부 정치라도 이야기를 안 할 애 다 안 까고 취재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갈등은 드러내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저게 공개적으로 저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광주 정치자, 지역 정치 자체가 불투명한 과정이 되어버리죠. 예. 사실 신문 거기에 나오면 신문 사설 칼럼 이런 것로 막 치고받고 가끔가다 싸우는데 굉장히 고관여층이거나 정말 내막을 알지 못하면은 저런 칼럼으로 왜 싸우지 이해를 못할 때도 좀 꽤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이제 유권자들에 대한 반응성이 존재하지 않는 운동권 정치가 되어버리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그냥 이런 거는 그런데 또 지역 밖에서는 모르거나 모른 차죠.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죠. 대표적인 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경선 승리입니다. 저 보면은 그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다룬 영화를 보면은 우리들이 아름답게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광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줬어요. 사실 이런 스토리도 영화들이 나오는데 다큐 영화들이 그래서 좀 사정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의원들이 멀쩡하게 있고 대의원들이 그 대의원들을 보면 누가 설득했느냐 내지는 광주에서 그 밖에서 노사모들이 와가지고 설득한다 들어줄 사람들 아니잖아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누가 설득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 밑작업을 누가 했느냐. 딱 광주에 있는 운동권들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혀 이야기 안 되죠. 광주의 운동권도 안 드러나게 하려고 어떻게 숨죠. 하지만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게 대표적인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죠. 저 사건의 부산저축은행의 핵심이 박형선 씨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게 저분이 그 광주19 운동권 출신이고요. 광주19 운동권 중에 4명이 70년대 말에 생활과 투쟁을 병행하기 위해서 그 보성건설이라는 자재납품 업체 겸 하청업체를 조그맣게 세웁니다. 그래서 4명 중에 2명이 시민군 활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5.18 때 도청에서 일하다가 도청에서 투쟁을 하다가 계엄군한테 딸려가지고 한 1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고문당하고. 남은 2명이서 그래서 남은 2명을 갈라서게 됩니다. 이제 남은 2명 회사를 키우고.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권, 후광 등등등 5.18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성건설 회장은 한양건설 인수하는데 그분은 이제 이런 말 해도
근데 이해찬 씨 등 광주 정치 자금을 유력하게 된 전주가 대개이시고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나 그랬을 텐데 또 한 분이 이제 저 박형선 씨죠. 또 박형선 씨는 그 노무현 당선의 1등 공신이 되고 부산에 가가지고 결국 저축은행 사건까지 일으키는데 아무도 저个스토리를 모르죠. 뭐 저게 저런 것들이 모르니까 이제 뭔가 부산저축은행이 뭔가 그 윤석열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에 있었는데 광주지검에서 그 관사가 박형선 씨하고 같은 아파트를 살아가지고 같이 술을 되게 마시다가 되게 좀 친분이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씨도 사석에서 만나면 본인은 광주 운동권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대선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전혀 이야기 안 되고 권력 구조 이야기 안 되고 불투명하게 뭔가 되면서 지역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이런 문제 이렇게 지역 정치가 불투명하게 돌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비주류가 있어야만 그 정치인이 발전하는데 정치 세력이 주류하고 비주류 언제나 돌고 도는 거고 당내 경쟁이 있어야만 발전하는데 아무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소리를 내봤자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파가 살아남는 방법은 정치판에서 공론장에 기대는 밖에 없는데 제가 불투명하고 다 끼리끼리 아는 운동권식 정치가 횡행하는 데에서는 그냥 소멸하고 아무도 눈치를 보죠. 주제의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저게 가르치는 바는 광주에서 결국 호남 정치에서 호남 정치인이 중앙에서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겁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경선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서삼석이 떨어지고 호남에서 한 명 있던 그 이번에 송갑석도 떨어지고 송갑석은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별로 중앙 정치에서 힘을 못 쓰죠. 예. 그 다음에 특징적 현상 중 하나는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뭐 나쁘게 볼 건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지역 정치 현지화로도 볼 수가 있는데 경선 지역 정당의 지역 사회의 침투가 강화되는 게 결국은 재밌는 게 서울 중앙 정치하고 지역 정치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 위에 있는 게 광주 지역구 의원과 대구 지역구 의원의 출신 대학인데 옛날에 대구 지역구 의원의 대부분은 다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그 검사하거나 뭐 되게 지역에서 잘 나가 출세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북대 영남대 출신으로 바뀝니다. 예, 지금 서울대 출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전남대는 조선대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지역에서 큰 사람들. 그리고 다만 광주는 시민단체 출신이 많고 저쪽은 지역 공무원 어디 대구 경찰서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가장 먹어주는 스펙이죠. 대구에서는 대구 정치하려면 이 말인즉슨 중앙 정치하고 지역 정치하고 갭이 생깁니다. 현지화가 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제 김보지 서울 편입 논란 같은 게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중앙 정치인이나 중앙에 있는 정치 세력이 지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지는 지역의 중앙 정치에 대한 발언력이 약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이러니컬하게 벌어지고요. 뭐 이런 게 언제까지 작동은 안 되고 요즘 잘 2015, 16부터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호남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당내 주류 세력에 한 자리 붙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뭐 좀 해주시게 내지는 뭐 되게 누구누구 계파를 지원하는 이런 되게 좀 대세 추종형 지지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됐고요. 다들 민주당에서 호남 정치 중요하다 그러는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 호남 정치는 대부분 다 대선 후보가 될 애들만 그냥 믿어주게 되죠. 예. 굉장히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지방에 대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다고 이거는 정치 고관여층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당이 우리 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수도권 상위 중산층의 정당으로 대기업을 다니고 화이트 칼라인 그런 사람들의 당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불만들인데 이 불만이 이런 불만이 아주 직접적으로 표출된 게 2016년에 국내당 반란 사건이고 요즘에 표출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 승리죠. 예. 세 번째는 이래도 대안이 없죠. 영남의 경우는 호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기 어떻게 적을 풀어야 관심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사실 풀어야 나갈 때 해야 되는 정치적 비용을 치르기 아주 싫어합니다. 결국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나 있고요. 근데 결국 이거는 이게 아주 약간만 뒤집으면은 전형적인 다른 TK가 겪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영남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래서 뭔가 호남 정치, 지역 정치라는 게 결국 특히 호남의 경우는 건전하게 대안을 지방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거나 지역 내에서 치열하게 뭔가 경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선순환 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서울의 정권 교체, 우리 당의 직권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지는 우리 파당의 직권을 바라보면서 정치에 중앙 정치에 그런 게 목을 매달면서 전혀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어떤 지역 내에서 뭔가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지역 내 기득권과 영합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서 제가 박형선 씨 이야기를 좀 그쪽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은 본인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일했는데 왜 너는 우리를 이렇게 되게 쪼아대니라고 싫어하는데 그쪽 분들이. 근데 되게 대표적인 게 그분들이 운동권과 그 지역 토건 대자본의 행복한 결합이거든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건데 대개의 경우는 그냥 따로 있는데 위아더 월드이죠. 중흥건설이나 호반건설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기득권의 경제적 지대를 위해서 제도가 결국 운영되고 일반 유권자는 배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배제되는 게 단순하게 배제돼서 나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 감시할 사람도 없고 견제도 안 되고 뭔가 정치 공간에 지역 정치 공간에 피드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구조적인 무능, 구조적인 부패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시각의 경찰이나 검찰에 갈 사안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지대를 그런 기득권들이 만들어내고 빨아먹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효율성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반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발전 저발전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악순환에 있는 정치 경제 구조가 형성이 되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게 재개발 문제이고요. 재개발 문제가 이게 아주 파열음을 내고 크게 폭발한 게 학동과 화정동 사건일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역에서 보면은 되게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사업들을 보면은 왜 망가지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 다 많죠. 지역에 대해서 무슨 효진흥원 해가지고 영주 같은 경우는 몇백 원 들여서 드렸는데 운영비 하면 적자가 매년 몇억 원씩 나는데 이거를 그냥 뱉어내자니 그러면 내가 이거 사업이 적자라서 뱉어내면은 이거 사업비를 다 물어야 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몇 억씩 이제 적자 보는 그 시설물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영주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스케일이 크게 만들어진 게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광주를 문화도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결국 문화산업에 대한 거는 단 1도 못 만들고 건물 하나만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적자가 1년에 거의 몇백억 원씩 납니다.
근데 왜 저게 효과를 못 내느냐? 저게 너무 위쪽에 있는 게 아시아문화전당이고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사진이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구겐하임 미술관도 저 비슷해요. 광주 ACC보다 늦게 지어졌거든요. 늦게 지어지고 훨씬 더 깡촌에 지어졌습니다. 저 빌바오라는 지역이. 그리고 그게 퇴락한 지역인데 저기는 관광지를 빨아들이죠, 스페인에서. 근데 아시아문화전당은 별반 성공을 못했고, 결국 이게 제일 문제는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사업 기획이 안 돼요. 광주에서 사업 기획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콘텐츠, 저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결국 사업 콘텐츠를 만들고 인더스트리를 만들고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고 그냥 위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문화부 사업이 되어버리는 건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논리가 저걸 단연간에 걸쳐서 해줄 수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건물 하나 짓고 시설 운영 적당히 하는 건 끝나버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게 뭐 토건 의존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중앙의 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역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저는 사업에 대한 기획 능력 그리고 집행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면은 똑같이 돈을 그냥 허공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모든 지자체가 겪는 문제고요.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저 앞서 이야기하는 광주가 전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동차 산업을 되게 키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를 되게 많이 창출하는 사업이고, 일자리 중에서도 뭐 가장 고임금 블루칼라가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현대차나 기아차는 죽어도 완성차 공장을 국내에 만들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뭔가 폭스바겐에서 저가형 동독에 있는 공장을 좀 싸게 저가 모델 전용 공장, 위탁 공장 만든 걸 보고 현대차의 어떤 그 경차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희 조립 공장이지 전혀 엔진하고 미션 변속기를 다 떼오거든요. 부품 사업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현대차에서 저게 별 투자할 생각이 없죠. 현대차 몇백억 냈는데 현대차 규모상 그냥 털면 되는 거고, 경차 위탁 생산 공장은 저거 하면서 기업이 망가진 게 동이오토거든요. 사실은 동이오토가 원래 레이 같은 거 위탁 생산하는 건데, 레이 다음에 후속 모델을 못 봤습니다. 계속 레이 생산하면서 동이오토 요즘은 경차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좋아졌을 텐데 되게 안 좋아졌어요, 한동안.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저 다음이 없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문제인데 저 다음이 없어요. 저거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전기차좀 우리 열심히 할게요라는 거를 저거 만들고 나서 그제서야 합니다. 2020년 정도 가서야. 굉장히 계획 없는 지역 사업들이 다들 망가지죠. 한전공대 대표적이고. 뭐 부패 문제는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건 이제 광주가 학동만 문제가 아니라 저게 다들 지역 정치권에서 입을 다 다무는 게, 학동 주변이 다 광주에서 구도심이고 정말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저층주택가입니다, 그 일대가. 근데 거기다 재개발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도 싸니까. 근데 그 아파트에다 미친 듯이 지어져요. 근데 누구도 저거를 개발 이익을 어떻게 지역 주민이 받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 고도 제한, 조망권 문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일 심각한 거는,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면은 세입자들이 되게 난리를 치면서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천막 한번 치고 뭔가 전차적 같은 분들 오시고 되게 많이 질질 끌잖아요. 주거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들이 갈 주택을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나와요.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토건이 같은 경우도 다 토건 자본이 갖고 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건 뭐냐면은 그 화정동 개발 사업이 화정동 현대 화정동 HDC 아파트가 무너진 게 바로 길 건너편에 KBC 호반건설에서 지은 광주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층짜리인데 그게 광주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요. 타워팰리스 같은 건데 그게 인허가를 못 받거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48층짜리를. 근데 인허가를 어떻게 받냐면은 1, 2, 3층에 KBC 스튜디오가 있어요. KBC 사옥을 걷다 짓는데 인허가를 대충 해가지고 상업시설, 미디어 시설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싹 받아서 쭉 올렸죠. 근데 누가 갖고 왔느냐? 호반건설이 다 빼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KBC가 뭔가 땅 주인으로 해가지고 시행사처럼 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사업 구조를 다 호반이 먹도록 만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저기서 KBC가 돈이 되게 몇백억이 생겼는데 저거를 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반이 저 KBC를 방송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서울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니까 서울로 와버려요. 서울로. 그러니까 KBC를 저렇게 팔고, 저건 광주 사람한테 보여줄 용도로 만든 건데 KBC 돈을 저렇게 팔고 사실 서울신문 사버리는 거죠. 전자신문하고. 굉장히 골 때리는, 그러니까 지역의 땅 장사에서 번 돈이 토건 자본에 귀속되고 그 토건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울신문을 사는 걸로 지역민들에게 단 1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도 얼마나 구워 삼고 쪼았겠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기가 저기 48층짜리를 짓고 방송사니까 교통 혼잡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는 광주 외곽에 공업시설을 지나가는 산업용 도로가 넓게 있었는데 아파트들이 주변에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 지역이 돼요. 그 옆에 바로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뭔가 도로를 내라고 광주시에는 쪼았어요. KBC에. 이게 결국 호반이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호반이 돈 내기 싫다고 KBC를 동원해가지고 당시 윤장현 시장을 한 달에 걸쳐서 쪼았나 2달에 걸쳐서 계속 조져댑니다. 그래서 결국 윤장현 시장이 무릎을 꿇고 원한 대로 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역민의 단 1도 도움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고, 부패는 되게 일상적입니다. 그린카 진흥원이 뭐냐면은 광주형 일자리 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지배주주예요. 이게 진흥원. 네, 느껴지시죠? 이게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인데, 저희 이사장이 박광태 씨였는데, 박광태 씨가 광주시장 출신인데, 조대 라인의 수장이고, 이용섭을 당선시킨 사람 중 하나죠.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저희가 채용 비리가 터집니다. 굉장히 크게 터지거든요. 채용 비리의 관용차의 비용 낭비에 너무 커버가 안 되니까 광주시에서 감사보고서를 빵 내버려요. 공무원이 하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저 담당 자동차 담당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일이라 광주시 출입도 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뭐예요? 뭐 물어보니까 광주시 담당자가 그렇게 산하기관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저 기관 문제 있어요 답하는 걸 제가 처음 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문제가 별로 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태 씨가 단 1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렇게 아래쪽 사진 광주형 일자리의 사진인데 맨 왼쪽이 박광태 시장이고요. 오른쪽 가운데가 강기정 씨고 광주시장이고, 오른쪽이 기아차 노조위원장하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 만들었고 경제부시장 했던 박병은 씨라는 분입니다. 아닌가? 박병규 씨던가 그래요. 박병규 씨예요. 네. 아직도 자리 보존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전혀 책임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죠. 예,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비일비재하니까 지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실제로 행정에 더럽게 안 돌아가는 게 그 광주의 가뭄 문제인데, 그 광주가 연초에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가뭄이 엄청 심각해서 맨날 물절약 문자를 미친 듯이 보내고 광주 시민들한테 비가 안 왔으면은 우리 제한급수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15년마다 한 번씩 저 난리를, 가뭄이 좀 심하게 들면 저 문제가 터지는데,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거는 첫 번째는 광주시에서 반응이 수도관 이런 상수도 문제를 다 일도 언급하지 않아요. 본인 책임 아니다. 이건 기상 이변 때문이라는 입장이고, 오로지 이야기하는 게 시민 여러분 물제락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2주간 그러다가 뚝 끊겨요. 왜냐하면 상수도 그 정수장의 노후 설비 때문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일부 지역 제한급수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 책임이 되니까 2주 물제락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게 골 때리는 게, 그 광주가 영산강변에 있잖아요. 영산강변에 있는 도시인데 섬진강에서 상수원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광주시 주변에 있는 영산강 상류 정도에서 상수원 취수장이 있다가 도시가 확장되니까 섬진강물을 끌어오는데, 섬진강물 거기도 되게 설비 확장이 한 15년, 20년간 안 됐던 데예요. 그 물을 순천에 있는 공업지역이 다 써요. 그러니까 영산강 물 수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배째고 있었고, 더 골 때리는 문제가 광주가 수도관 투자를 거의 안 하는 도시여가지고 주요 도시 중에서 수도관에서 물 새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가장 높아요. 그리고 설비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상식적인 게, 이게 광주라는 도시가 근본적으로 상수도가 되게 취약하고 가뭄이 10에서 15년마다 한 번씩 나는 도시라서, 그리고 가뭄이 나면은 그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잖아요. 근데 상수도 공급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나아졌지만 정말 80년대, 90년대는 서울시장의 주된 업무였고 이슈였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첫째. 둘째, 저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아무도 상수원에 대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다가 광주시답게 아름답게 나중에 뭔가 상수원 확보해 볼게요. 이 정도 대충 봉합하고 맙니다. 왜 이런데 유권자들이 빡을 치죠. 유권자들이 화가 나는데 실제로 밥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일단은 SOC 위주 발전 모델은 끝났고 이 이야기는 SOC 개발을 매개로 한 지역민들 유권자 동원이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분명해진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 되는 게 경제 발전도 있지만은 지역의 불균등은 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모든 R&D 시설이 지방에 있는 것도 다 서울로 올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20대들은 다 서울로 옵니다. 제가 최근에 20대들의 서울시 순유입을 좀 뽑아봤는데, 2010년에 서울시에 순유입된 것, 그러니까 나간 사람하고 들어온 사람 뺀 차감한 게 18,000명 정도였습니다. 2023년이 되면은, 2022년 작년이 되면은 56,000명 정도예요. 한 4.5배가 뛰었거든요. 제가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20대 인구는 주는데, 그러니까 한 해에 5만 명씩 새로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지방 광역시든 어디든 할 것 없이 다 그냥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경제가 안 되고 소비 격차나고 깝깝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불평등은 심하죠. 왜? 중산층을 만들려면은 사실 경제가 발전이 되고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중산층은. 근데 산업도 없고 토건 위주고, 그나마 일자리는 공무원밖에 없으면은 불균등이 심한데, 토건 위주 개발의 결과는 자산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죠. 실제로 광주에서 불평등은
지역에서도 불평등이 되게 심한데 이게 그 대구에 보면은 어디죠? 수성구에 무슨 동이었는데 그 되게 사교육 대구의 대치동 이런 데 있잖아요. 광주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봉선동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진짜 봉선동은 봉선동의 남쪽이에요. 그래서 봉남이라 부르고 봉북이라는 지역은 좀 아파트가 평수가 작고 넓고 임대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봉선동에 안 끼워줍니다. 그래서 봉남과 봉북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취급해달라고 그러고 저 명칭을 쓰는데 저 도로는 봉남과 봉북을 가로지르는 한 몇 차선이지? 3차선인가요? 4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딱 대치동하고 똑같아요. 네. 저게 지역에서 불평등이 근본적으로 심해지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역에 예전 같으면은 지역의 정당들을 평범한 유권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민주당 사람들, 광주는 민주당 사람들 또는 대구에서는 국힘 사람들 찍어줬던 거는 그 사람들을 찍어주면은 뭔가 예산 사업을 따와서 뭔가를 일을 벌이고 그 사업이 지역에서 어찌되었건 낙수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찍어줬던 거고 또는 다들 알고 지내던 사이죠. 내든 지역 출신의 인재였거나 뭐 여기서 뭔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뭔가 인재고 뭐 누구 집, 누구 옆집 누구 뭐 이런 식이죠. 실제로 저희 목욕탕 어머니 저희 집이 광주에서 구도심이고 80년대에 만들어진 양옥집인데 되게 퇴락한 구도심 중 하나거든요. 근데 옛날 저희가 90년대 초에 이사 왔는데 옛날 어머니 친구들 목욕탕 동료들을 보면은 친구라기보다 목욕탕 같이 쓰는 분들이죠. 보면 무슨 권은희 의원 어머니, 뭐 누구 어머니 다 그래요. 한 달 가면 아는 사이들. 근데 이게 다 정당구조 바뀌면 끝났죠. 중앙정치와 지역정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불평등은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대안은 좀처럼 애들이 마련해주지 못한 게 너무 분명해지고 있고 뭐 어떻게 되느냐. 지역 정치의 전통적인 지역 정당에 대한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복합 쇼핑몰 논쟁이죠. 이게 복합 쇼핑몰 논쟁이란 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결국은 이게 지역에서 보수가 아젠다 세팅을 유일하게 성공한 첫 사례고요. 80년 민주화 이후의 첫 사례고 광주에서. 두 번째는 이게 지역 정당을 다 한 당 민주당을 지지하지만은 사실 이해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안 됐던 거는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소상공인들, 그냥 한마디로 근방의 상가 주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월급쟁이, 화이트 칼라들은 왜 우리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소비를 못 누리느냐 불만이 생기죠. 지역 내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고 예전 같으면은 이 갈등은 낙수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겁니다. 정당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 지역 패권 정당이 20년, 30년간 계속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왔던 건데 더 이상 그게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게 결국은 어떤 성장연합, 지역 내 성장연합의 붕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서 쇼핑몰 논란이 벌어졌는데 보수에서 뭐 당연히 최근에 정율성 논란은 저게 안 돼요. 저거 만든 사람은 똑같거든요. 저거 기획을 이제 뭔가 광주에 있는 주동식 씨라든가 뭔가 권성동방에 있는 나연준 씨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율성을 2차적인 프로젝트로 했는데 이념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저는 성공을 못하고 뭐 강서구 패배 후에 그냥 찍어져 있죠. 그 아젠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여전히 우파들이 호남의 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고요. 뭐 정치적 발언권 소멸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되게 그냥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인천시 지도인데 지투리스동 민주당 왼쪽은 호남 출신 거주자 비율이고 오른쪽이 민주당 지지자 비율입니다. 이게 17대 총선이니까 20년 전쯤인데 이게 옛날에는 저 선관위
북쪽에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자를 다 줬던 시절이니까 저희 지도가 가능했어요. 그럼 보면은 다 계양구 이런 데 몰려있거든요. 호남 출신들은. 다 80년대 공장 때문에 오시는 분들, 부평이나. 근데 이분들이 다 지지를 하죠. 민주당을. 그러니까 경기도의 민주당 지지의 어떤 등뼈 같은 역할인데 저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 당장 제가 이번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들었던 가장 강렬한 워딩은 뭐 요즘 민주당은 제가 알던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워딩이었는데 이분은 이주자 2세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모님은 다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 노동계급이고 본인은 이제 교사던가 뭔가 공무원일 텐데 이게 딱 일단은 재밌는 게 첫째는 우리 민주당이라는 워딩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앙 정치에서 발언권도 상실하고 돈 따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되게 호남이라는 지역이 되게 비극적인 게 결국 돈을 따고 싶어도 못 따요. 문재인 정권 때도 못 땄어요. 정말 비극적인데 저 위에 있는 게 다 경제 최고위 관료들인데 저 사람들은 호남계에서 책 내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호남에 돈을 주고 싶어도 정말 돈을 못 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만들어가야 돈 줄 명분이 있고 지자체들이 경쟁을 다 심한데 돈 딸 아귀다툼이 벌어지는데 기재부 앞에서 전혀 안 돼요. 이거 국회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도 호남 출신 뭐 보좌관들이나 의원들도 광주 공무원들 정말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진짜 합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지역사회에서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저발전이 벌어지는 거고 당연히 이러면서 청년들은 불만이 터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불만이 생기죠. 청년들 입장에서. 이 불만이 단순하게 일자리의 불만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의 불만인 게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린 게 20대 순유입 그래프고 왼쪽에 그래프가 가지고 희미한데 맨 왼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 그 백화점의 역외소비 비율입니다. 매출. 뭐냐면은 신용카드 두 곳이 대상인데 신용카드 주소지하고 그 카드 소유자 주소지하고 시도가 틀린 곳에 가지고 원정 소비한 비율이에요. 그 원정 소비 비율이 2016년에 한 30% 정도였는데 35%까지 올라왔거든요. 2022년에 점점 올라옵니다. 결국 지역 내 생산 문제가 아니라 소비에서의 격차, 라이프 스타일의 격차가 지역 내의 어떤 지역을 점점 저발전시킨 것도 있고 청년들에 대한 불만을 키우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면서 전통적인 지역의 문제들은 그냥 전통적인 형태의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지역의 거버넌스들, 특정 정당이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고 그 정당이 그 지역 내에서 모든 엘리트부터 기층의 유권자까지 사회계층을 아우르면서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자원을 놓고 정치판에서 싸우는, 투쟁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인 시스템 내지는 지역 내에서 거버넌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헐거워지는 게 광주에서 호남에서 벌어지는 2016에서 2022년까지의 정치적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대구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대구기초의원의 지금 25%는 민주당 상황입니다. 예, 시군구의원 중에서. 광역은 낮아도 그리고 이게 2022년 지선이니까 좀 낮은 거지 2018년 지선에서는 그 비율이 한 35%였어요. 40%였나?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광역 비례까지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 정당 지지가. 그러니까 기초의원들, 풀뿌리에서 인물로 경쟁할 수 있는 게 내가 민주당은 지지를 하는 건 그렇지만은 지역에서 일하는 애들은 내 대안으로 한번 삼을 만하다. 결국 지금의 지배적인 정당, 보수 국힘 계열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들 기층에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지역을 헐겁게 만드는 문제들의 한 축이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는 김포시 서울시 김포구 편입 논쟁인데, 제가 사실 이탈리아 이야기를 책을 쓴 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 남북 문제에도 큰 축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남부와 북부의 현격한 그 경제적 격차나 차별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북부와 남부 지역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은 근대화가 되면서 50년대까지 쭉 내려가다가 북부가 발전하니까 어느 정도 2차 대전 이후에 중앙정부가 애를 쓰면서 좀 올라가는데 60% 수준에서 그냥 등락합니다. 요즘은 이탈리아 경제 별로 안 좋으니까 저 비율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게 94년도에 그 베를루스코니 등장할 때 보면은 북부 동맹이라는 북부 사람이 그 포퓰리즘 세력이 북부에서 110석 정도, 베를루스코니하고 비슷한 의석수를 북부에서 다 차지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예요. 내세우는 게 우리 돈을 왜 가난한 남부에다 써야 되느냐. 재정적 연방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부는 우리는 한강처럼 포강유역에서 단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뭔가 파다니아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유권자의 독립까지는 안 믿어주는데, 이런 걸 하는 게 자체가 결국 전통적인 정치적 갈등의 균열들, 뭐 민주화 산업화나 보수 진보나 내지 영호남의 그런 갈등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사회적 갈등이 끄집어져 올라올 것인가. 대표적인 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내지는 북부와 남부의 문제죠. 어찌 보면 부유한 수도권과 충청과 춘천 원주가에 포괄하는 강원도 약간 일대를 포괄하는 북부와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는 호남과 영남 지역, 지방과의 갈등들,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세출 예산 격차인데, 이거 1인당 시군구별로 예산이 1인당 얼마 쓰였느냐 보여주는 건데, 제일 많이 쓰인 데가 경북 울릉인데 1인당 2,48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쓰인 데가 서울 송파가 160만 원 쓰였어요. 이게 각종 인구 고령화했다가 등등등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 다 포함되니까 나타나는 건데, 결국 다 세출 예산 많은 데는 가난한 농촌 지역이거든요. 절대 돈 쓰기 싫겠죠, 도시 지역에서. 근데 근로소득세 상위 시군구를 보면은 서울, 강남, 서초, 용산, 과천, 종로, 송파, 성남, 성동, 중구, 마포구, 순입니다. 굉장히 수도권에서 부담해서 지방에 돈을 이전해준 시스템이 짜여져 있고, 여기 싫다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고요. 뭐 대안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역 내에서 거버넌스가 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지역 경제가 살려면은 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중앙에서 뭘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지역 거버넌스 어떻게 되살릴 거냐, 지역 내에서 또 건강하게 내지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고 피드백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때로는 뭔가 한마디로 지역 정치 세력이 개판을 치면은 언제든 교체당할 수 있는 그런 때 건강한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호남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고 영남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정당 같은, 한국에서는 그 중앙정당 외에는 이제 정당을 설립하기 힘듭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들은 중앙의회는 정당법을 규율하지만은 지자체는 그냥 소규모 커뮤니티고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자치하는 데이기 때문에 정당법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시민단 약간 지역 정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한국은 5개 광역 지자체에서 시도당을 5,000명씩을 모아서 시도당을 만들어야만 정당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자체에서 대안적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기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는 지역 의원들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가장 2인선 지방의회가 중대선거구를 몇 년, 2014년부터 채택했나 그랬을 텐데 아직도 2인 선거구가 주류입니다. 지역에서 2인 선거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뭐 중대선거구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 끔찍하게 좀 낮죠. 그 다음에 되게 시정부의 행정을 어떻게든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책에 쓴 게 도시개발계획위원회인데요. 그 지자체의 가장 큰 권한은 이제 도시계획인데 그걸 개방하는 데가 한국에서 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방자치 제한이 28년이 지났는데, 28년이 지났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광주에서 하도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개방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틀은 안 나왔어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개방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30명씩 방청받아요. 도계위에. 근데 한국은 도계위는 그냥 뭐 석기덕이라고 올라오는데 석기덕도 아니고 의사결정문 그냥 올라오고 땡이거든요. 미국은 뉴욕은 그냥 유튜브 중계예요. 뭐 이런 걸 해야 시정부를 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지역 내에서 거버넌스를 바꾸려면 하부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고, 지역 개발 방식을 물적인 개발에서 좀 인적 자본과 무형 자본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국의 지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착취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같이 지역에서 아버지가 변변치 않고 운동권도 아니고 뭐 건설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뭐 끈도 없으면은 지역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병원 여는 거 하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도망쳐가지고 열심히 서울에서 사는 겁니다. 예. 지역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순천 같은 데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순천에서는 순천 출신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장사해서 돈을 벌어도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한 달에 가면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하다못해 폰팔이도 휴대폰을 팔아도 내 거리에 사거리에다 아도 치려면은 이제 외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역을 어떻게 포용적으로 바꾸고 개방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요즘 지역 20대 여성들의 지방 대탈주가 이래저래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시사인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 사람들 일자리만 가지고 탈출하느냐, 소비만 보고 탈출하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은 지역이 굉장히 억압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바꾸느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시간을 길게 끌었는데 결국은 생각해 볼 거리 한 3개 적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왜 지역이 침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안을 바꿀 것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대안이라고 하기엔 좀 명구소용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지역 문제, 지방의 낙후를 이야기하는데 서울의 책임은 없는가. 단순하게 지역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서울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방에 뭔가를 떼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이 잘 살게 된 배경은 지방을 이렇게 낙후시키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갈등에 부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 어떻게 뭔가 이런 갈등, 요즘 드러나는 갈등 구조들, 잠버리를 둘러싼 갈등 구조라든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둘러싼 갈등 구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늦어도 죄송하고요. 이게 오늘 또 늦었는데, 예, 질질 끌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